안녕하세요. 누구나 행복해 보이는 결혼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알게 되었어요. 남편은 제가 생각한 거와는 완전 거리가 있는 사람이라고요. 연애 때야 죽고 못 살고 절 쫓아다녔지만 결혼하고 나니 전 항상 2순위, 아니 마지막 순위로 밀려나더라고요. 결혼하고 나니 또 왜 이렇게 효자가 되는지 참 알다가도 모를 결혼 생활이었습니다. 외동아들을 가진 시어머니는 말끝마다 우리 아들을 달고 살았죠. 참 고달픈 시집살이였네요. 누구 하나 내 편 대주는 사람도 없었고요. 우울했습니다. 결혼 전 저는 공기업에서 안정적으로 일을 하고 있었고 남편은 아직 취준생이었어요. 취준생이지만 곧 취직할 거라는 희망으로 결혼을 한 거였죠. 물질적으로 부족한 것이 없게 자란 저는 사실 세상 물정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취준생이지만 당연히 취직하겠지라는 희망으로 결혼을 선택했던 것 같고요. 부모님들도 처음엔 걱정을 하셨지만 남편의 포부를 보고 그래 결혼해도 나쁘지 않겠다 하여 결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루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결혼 생활이 시작된 거죠. 우리 아들 밥은 잘 챙겨 먹고 나간 거냐? 내가 우리 아들 먹으라고 나물 반찬 좀 했는데 그거 차려준 거야? 네가 집에서 잘 차려줘야 밖에 나가는 신랑 기가 사는 거다. 알겠어? 꼴랑 돈 몇 푼 번다고 집안일 등한시하지 말고 알았니? 뭐 쉬는 날이나 그럴 땐 잘 챙겨주고 있어요. 저도 워낙 일하기 바쁜 사람이니까요. 잘 챙겨줘 볼게요. 바쁘기도 하지만. 네가 바쁘면 우리 하늘이보다 바쁘니? 하는 일도 뭐 들어보니까 쉬운 직무인 것 같더구먼. 유난 떨지 말아라. 시집 왔으면 할도리를 하면서 일도 하는 거야. 출가 외인이란 소리가 왜 있는데? 우리 때는 시집 오면 그냥 고분고분 말을 얼마나 잘 들었다고? 남편 혹시라도 기죽이지 말아라. 지금 당장 일을 안 해도 너보다 더 훌륭한 기업체에 취직해서 일할 거니까 알겠니? 우리 아들 기죽이면 알아서 해. 내가 가만 안 둘 거니까 너 돈 좀 번다고 유세 떨지 말란 말이야. 알겠어? 우리 아들은 앞날이 창창하니까. 시어머니는 가부장적인 사람이었어요. 며느리면 무조건 며느리 노릇을 해야 한다. 그러니 찍소리 말고 내 말 들어라 하는 주의 말이에요. 남편에게 이런 힘든 부분을 얘기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저의 편이 아닌 본인의 엄마를 흉봤다고 오히려 화를 내더라고요. 저에게 잘해주는 남편이 너무 좋아서 결혼을 했지만 제가 알던 남편이 아니었어요. 그래도 취업 스트레스로 인해 남편이 예민해졌다고 생각을 애써 했어요. 제가 선택한 결과를 끝까지 책임지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꾹꾹 참았습니다. 어머님은 진짜 옛날 사람이신 것 같아. 나 일하는 것도 그냥 대충 생각하시는 것 같아. 무조건 자기한테 맞추라는 거 있지? 근데 어떻게 그래? 일을 하다 보면 나도 자기한테 맞추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거지, 안 그래? 좀 속상했어, 오늘. 그게 뭐가? 엄마 말이 틀린 것도 아니잖아. 너 지금 나한테 그 말하는 저희가 뭐야? 나보고 엄마한테 따져달라는 거야? 되게 웃긴다. 엄마가 어른으로서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지. 그런 거 하나하나 신경 쓰면 어떻게 시집살이 할래? 참나 너도 참. 아니, 자기는 나랑 결혼하고 나서 당연히 내 편 대어줘야 할 사람 아니야? 어떻게 그렇게 매번 무슨 말만 하면 나한테 상심지를 키고 달려들어? 내가 이 집에서 뭐야 그럼. 자기 믿고 시집와서 어느 하나 의지할 데도 없는데
진짜 너무한다. 의지를 왜 해? 넌 너고 난 나지. 나 그렇게 나약한 여자 싫어하는 거 몰라? 어쨌든 엄마 얘기 나한테 하지 마. 나도 엄마 아들이니까 기분 나쁘다고. 엄마가 날 위해서 그러신 거지 달리 그러시겠어? 하여간 말이 안 통한다니까. 설마 너도 나 지금 취업 못한다고 무시하냐? 그래서 지금 나한테 이렇게 쌍심지를 켜고 달려드는 거야? 아, 그래. 돈이 죄지, 돈이 죄야. 안 그래? 아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갑자기 취업 얘기가 왜 나와? 내가 자기한테 취업하라고 했어? 웃겨 진짜? 말 막 하지 마. 결혼 초에 이런 부분으로 참 많이 다퉜어요. 아직 정신적으로 시댁에서 독립하지 못한 남편은 오히려 어머니와의 저의 사이에서 저에게 질책을 하면서 어머님을 두둔했거든요. 친한 친구한테 말하면서 스트레스를 풀고 싶었지만 이런 부분은 오히려 제 얼굴에 침 뱉기 같아서 말을 아끼게 되었어요. 친정 부모님한텐 더더욱 그랬고요. 참 외로운 나날들이었습니다. 지연이 시집 잘 갔잖아. 결혼 전에 너 얼마나 끔찍히 위했니, 네 신랑이? 지금도 잘해주지? 얼마나 좋아. 나도 대접받고 살아보고 싶다. 우리 신랑은 지밖에 모르는 거 있지? 아마 네 신랑은 진짜 잘할 거야. 그치? 아유, 부러운 기집애. 아, 뭐 그치. 그래도 결혼 전이 더 잘하긴 했어. 아무래도 연애 때랑 결혼은 다르니까. 지금도 못하는 건 아니지만. 하늘씨 딱 보면 알아. 얼마나 잘할지. 그러니까 네가 잘해. 연애 때 하는 것만 봐도 네 말이면 껌뻑 죽었잖아. 시부모님은 잘해주시니? 그때 결혼식에서 보니까 어머님 인상이 좀 사나워 보이시긴 했는데 시어머니는 좀 어때? 괜찮아? 아, 뭐 그냥 평범하셔. 너희 시어머니는? 난 그냥 좀 말투가 세서 그렇지 나쁜 분은 아니라서 그냥 이해하고 있어. 그래도 넌 시집 잘 간 거야. 뭐 하늘씨 아직 직업이 없는 게 흠이긴 하지만 그래도 학력도 빵빵하니까 취업은 될 거고. 취업만 돼봐. 네가 뭐가 걱정이니? 아유, 내 남편이 더 걱정이지. 앞날도 안 보이는 회사에서 매일 몸바쳐 일하고 있으니. 친구들은 참 애석하게도 제가 시집을 잘 간 줄 알더라고요. 결혼 전 저에게 그렇게 대시하고 다정했던 남편의 모습을 기억하고 지금도 행복하게 잘 사는 줄 알았죠. 제 얼굴에 침 뱉기라 차마 이렇다 저렇다 저희 이야기를 하지 못했고요. 아무에게도 풀 수도 없었고 말할 데도 없는 저는 결혼하고 살이 15kg나 쪄버렸어요. 우울할 때마다 항상 먹는 걸로 스트레스를 풀었거든요. 남들이 미련하다고 욕할 수도 있지만 저에게 오로지 이 통로밖에 없었습니다. 그저 스트레스를 받으면 즉각적으로 먹는 걸로 손이 가게 되더라고요. 참 미련한 짓이었죠. 그런 저의 모습을 보면 더 우울해지고 살을 뺄 자신조차 점점 없더라고요. 아유, 코끼리 다리 같다. 너 살 좀 빼. 결혼하고 어떻게 점점 아줌마가 돼간다니? 아유, 창피하다 정말. 요즘 아줌마들은 아줌마도 아니라던데. 너 살 좀 빼. 우리 하늘이 보기 창피하지도 않니? 저게 어떻게 여자 다리야? 아유, 무서워 정말. 어머니, 어떻게 그렇게 모욕적으로 말씀하실 수 있어요? 아, 제가 살이 많이 찌긴 했지만 코끼리라뇨. 제가 어머니한테 어쩜 저렇게 콧대가 찌부댔어? 어머어머,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떠시겠어요? 사람한테 해도 될 말이 있고
안 해야 될 말이 있는 건데. 뭐야? 너 지금 나 콧대 났다고 무시하는 거야? 참나. 내 코는 그래도 귀엽기라도 하지. 지금 네 다리통을 봐라. 어디 하늘이가 집에 들어오고 싶겠냐? 어휴, 무시무시하다 정말. 너 진짜 살 좀 빼. 큰일이다. 뚱뚱하면 얼마나 병이 많은데. 제 살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것도 다 스트레스로 인한 폭식 때문에 찐 거니까. 어머님은 상관하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상관 안 하게 생겼니? 어디 나가면 네가 내 며느리란 걸 다 알 텐데 창피해서 내가 상관을 안 하게 생겼냐고. 아니 뭐가 그렇게 네가 스트레스가 많아? 취업 준비하는 네 남편이 스트레스면 더 스트레스지. 진짜 어이가 없어서 기가 막힌다. 살이 쪄서 심각해진 건 알지만 참 어쩔 수 없더라고요. 원래 마른 체형이었던 제가 늘 먹는 걸로 하나하나 풀다 보니 이렇게까지 되었는데 이 몸을 보고 어머님은 흉측하다며 항상 막말을 하셨어요. 남편 또한 이런 저에게 점점 마음이 식었는지 모욕하기 일쑤였고요. 진짜 자존감이 많이 내려갔죠. 그때 당시 이혼을 결심할 수도 있었지만 참 미련하게도 부모님께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친구들한테도 이혼녀라는 꼬리표를 절대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꾸역꾸역 버텼던 거죠. 남편이 취직만 하면 다시 다정해질 거다. 연애대로 돌아오겠지라는 희망으로 버텼던 것 같아요. 그래야 제가 살 수 있었거든요. 엄마가 뭐라니? 너 살 좀 빼래지? 나도 진짜 창피하다. 아니 어쩌다 이렇게 됐냐? 아무리 살이 쪄도 그렇지. 예전에 네 모습은 아예 없어. 그나마 얼굴 하나 봐줄만 했는데 이제 얼굴도 살에 파묻혔어 아주. 주말에 너랑 어딜 가겠냐? 뭐라고? 남들은 살이 쪄도 예뻐해준다는데 자긴 어쩜 그래? 나 스트레스 많이 받는 거 알면서. 그리고 내가 왜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누구 하나 내 편 대준 적 있어? 그러니까 먹는 걸로 풀지, 안 그래? 자기랑 나랑 대화를 해, 뭐를 해. 정말 남이잖아. 아니 결혼하고 뭘 얼마나 너한테 더 잘해야 하는데. 그냥 그렇게 사는 거야 부부는. 너무 많은 걸 바라는 거 아니야? 아, 많은 걸 바라는데 내가 취업도 못한 당신한테 시집 온 걸까? 난 그저 따뜻한 말 한마디를 바랬을 뿐이야. 그 말 무슨 뜻이야? 나 취업도 못한다고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그래, 이젠 대놓고 무시한다 이거지? 너 잘났다 이거야? 항상 도돌이표 되는 싸움이었어요. 살 때문에 자존감도 많이 내려가서 싸우기도 지치더라고요. 싸우기만 하면 인신공격을 해대는 남편 때문에 더 힘이 들었거든요. 그러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다이어트에 돌입하기로 마음을 먹었죠. 더 이상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이렇게 무시당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옆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저를 조롱하거나 무시하는 발언이었죠. 그렇게 뚱뚱한데 살을 뺄 수 있겠어? 너처럼 먹을 거 좋아하면서 살 빼는 사람 드물다. 아휴, 돈 낭비 아닌가 몰라. 살이 찌면 쪘다고 뭐라고 하시고 뺀다고 하면 안 빠질 것 같다고 뭐라고 하시고 뭐 어쩌라는 거예요? 코끼리 같다면서요. 어디 한번 해봐라. 그 살 언제 다 빠질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아들이 딱 취업만 했었어도 너 같은 거한테 장가 보내는 거 아니었는데. 인물이 낫기를 해. 뭐 하나 제대로 잘난 게 없는 애한테 뭐가 쓰여서 장가를 보냈는지 나 원참 알다가도 모르겠다. 절 며느리로 맞이한 게 후회하신다는 거죠?
참 이제 아픈 말씀을 하다 정말 이런 말까지 하시네요. 대단하세요. 뭐가? 내가 틀린 말했냐? 살 찌우고 빼고 이게 뭐하는 짓거리야? 아유, 살 빼는 거 또 운동 다녀야 하고 돈 아까워 정말. 다이어트를 한다고 했을 때 시어머니는 응원을 해주진 못할 망정 오히려 더 막말을 했죠. 남편 또한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더 다짐하게 되었어요. 내가 기피했고 살을 빼서 콧대를 납작하게 해주리라고요. 전 피나는 노력으로 다이어트를 했습니다. 식사 조절은 물론 매일 PT까지 받아가며 하루도 빠짐없이 운동을 했죠. 다행히 급하게 찐 살이라 그런지 운동과 식이요법으로 10kg 정도를 감량했어요. 살이 빠지자 없던 자존감도 참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내 힘으로 뭔가를 이뤘다는 마음에서요. 그리고 살이 빠지니 남편도 매일 폭언만 일삼다가 조금은 사람 대접을 해주더라고요. 참 살이 뭔지 싶기도 하더라고요. 봤지? 내가 이래도 살이 안 빠져? 참나. 내가 하면 한다고 했잖아. 어때? 예전의 나로 점점 돌아오는 것 같아? 그래도 아직 좀 남았잖아. 뭐 보기엔 훨씬 낫네. 엄청 코끼리 같았는데. 더 빼야 해. 그래도 아직 먼 거 알지? 당신이나 공부 열심히 해. 뭐 하는 거야 도대체? 결혼하면 바로 취업한다더니 지금까지 1년을 그냥 내리놀기만 하잖아. 취직 얘기 하지 마. 좋은 회사 알아보고 있는 중이니까. 그리고 나한테 취업 얘기하면서 스트레스 주지 마. 가만 안 둬. 당신한텐 취직 얘기하면 안 되고 나한텐 살 얘기해도 되고? 나도 우울한 건 똑같아. 그러니까 말 조심 좀 해줘. 어? 넌 동기부여가 되잖아. 이렇게 채찍질을 하니까 살도 빼고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넌 좀 채찍질 당해도 돼. 남편은 취업에 있어서 자격지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남편은 취업 준비 전 열심히 다이어트를 하던 그때 살이 빠지자 자연스레 아이도 생기더라고요. 사실 축복받아야 마땅할 아이였지만 이 타이밍에 아이가 생겨서 조금 혼란스러웠어요. 남편을 믿고 아이를 낳아야 할까라는 생각이 컸죠. 하지만 차마 생긴 아이를 지울 순 없더라고요.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아이가 생겼다고 얘기를 하자 오히려 저를 비난했습니다. 정말 억울하고 눈물이 앞을 가렸죠. 그때 조금 각성을 한 것 같아요. 남편은 평생 제가 믿어야 할 사람이 아니구나라고요. 연애 때는 내가 콩깍지에 눈이 뒤집혀 잘못된 판단을 했구나. 이 남자는 내가 믿고 가야 할 남자는 아니라는 생각이 그때 불현듯 들었습니다. 취업이 문제가 아니라 인성의 문제였으니까요. 뭐? 아이를 가져? 아휴, 아니 너 지금이 얼마나 중요한 때인 거 몰라? 어쩌려고 덜컥 아니 남편 취업도 해야 하고 앞길이 창창한데 아이를 지금 가지면 어쩌자는 거야? 생각이 있니 없니? 하여튼 진짜 마음에 안 든다 정말. 너라네. 아이를 저 혼자 가진 건가요? 하늘씨랑 같이 가진 거죠. 그리고 왜 저한테만 뭐라고 하시는 건데요? 제가 혼자 만들었냐고요. 너 엄마한테 말대꾸 할래? 네가 조심했어야지. 이런 건 여자가 조심하는 거야. 아휴, 진짜 어쩌자고 애를 가져. 당장 지워. 미친 거 아니야? 네가 인간이야? 네가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애를 지우라 말아야, 이 쓰레기 같은 인간아. 내가 너 믿고 결혼을 하는 게 아니었지. 내가 왜 이딴 취급받고 여기에 있어야 하는 건데? 너네 엄마랑 너 진짜 갱생 불가 인간들이야. 알아?
아, 이게 막말을 하네. 이제 눈에 뵈는 게 없냐? 맞잖아. 애를 지금 어떡하라고? 아휴, 내 인생 망했어 진짜. 난 너랑 결혼하는 순간부터 이미 내 인생 망했어. 알아? 내가 뭐에 홀려도 단단히 홀렸지. 미친놈을 믿고 결혼을 하다니. 뭐야? 너 말이면 단 줄 알아? 어디다 대고 미친놈이래? 아니 막말로 네가 꼬셔서 결혼한 거잖아. 아니야? 아니냐고? 참, 쌍으로 모자가 대단하네요. 어떻게 생긴 애 보고 그렇게 막말을 하다니. 그래요. 둘이 천생연분이었지? 이 집엔 아무도 낄 수가 없어 아주. 정상인이 어떻게 비정상인 인간들이랑 어울리겠어요. 안 그래요? 그래, 그냥 전부 다 끝내보자. 어? 더 이상 이 정신 나간 모자랑은 말을 이어갈 수 없더라고요. 밖에 나와 한참을 울었어요. 그날 처음으로 친정에 가서 모든 사실을 털어놓고 이혼을 한다고 말을 했죠. 제 이야기를 듣던 엄마 아빠는 참 속상해 하시면서 그러라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죄인이었습니다. 제가 며칠 집에도 안 들어가고 연락도 받지 않자 남편은 친정으로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제야 뭘 잘못한 걸 알았는지 싹싹 빌더라고요. 처음이었습니다. 결혼을 그렇게 꿇어앉아 빌던 모습 말이에요. 저희 엄마는 소금을 뿌려대고 온갖 쌍욕을 하셨지만 울면서 한 번만 봐달라는 남편을 외면하진 못하더라고요. 그날 저도 마음이 많이 풀린 건 사실이고요. 한 번도 저에게 빌었던 모습을 보여준 적 없는 남편을 보고 정말 반성했나 싶은 마음이 들었거든요. 아이도 생겼겠다 마음이 많이 약해졌어요. 사실 아이를 혼자 키우기란 겁도 많이 났었고 한부모 가정이 되는 거 자체가 안쓰러웠거든요. 미안해. 내가 돌았었나 봐. 반복되는 취업 실패. 내가 해서는 안 될 말을 했다. 너 없으면 안 되는데 며칠 곰곰이 생각해봤어. 난 너 없으면 안 되더라. 미안하다 진짜. 너랑 아기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책임질게. 정말 달라질 거야. 그러니까 용서해줘. 아, 잘못한 건 아나 보네.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으면 애가 울음을 안 그쳐, 어? 자네 믿고 시집 보냈는데 그러면 되겠어? 막말로 우리 딸이 버려먹이는 거잖아. 정신 차려. 우리 딸 눈에서 눈물 나게 하면 네 눈에선 피눈물 날 줄 알아. 알겠니? 엄마, 그만해요. 이 사람도 반성 많이 한 것 같은데. 이런 모습 보여드려서 정말 죄송해요, 엄마, 아빠. 잘 살게요. 언제든 와라. 열려있어, 여기는. 아니나 싶으면 갈라서는 거야. 알겠어? 참고 살 이유 전혀 없어. 네가 뭐가 모자라서. 죄송합니다, 장모님. 용서해 주세요. 다신 지연이 울리지 않을게요. 그러니까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발요. 네? 전 그리고 그날 남편과 돌아갔죠. 그날은 예전 연애하던 시절처럼 남편이 모든 걸 다 맞춰주더라고요. 저 역시 이제서야 남편이 저에게 돌아온 것 같아 기분이 좋았습니다. 시련도 많았지만 이젠 안 그러겠지라는 마음이 더 컸어요. 그리고 열심히 태교에 집중하게 되었죠. 중간중간 남편의 천성이 조금은 비쳤지만 그래도 예전의 막무가내의 모습들은 고치려고 하였고요. 하지만 이것도 얼마 못 가 예전의 막말 남편으로 돌아오더라고요. 그때마다 저도 욱하기도 많이 하였지만 아이를 위해 참는 날이 더 많았어요. 이왕 낳기로 한 거 그냥 참자.
우리 아이한테 한부모 가정은 만들어주지 말자 하는 마음에서 말이에요. 모든 부모가 그러하듯 자식을 위해선 못할 게 없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아이만을 위해 살아가야겠다 다짐을 했거든요. 힘들게 뺀 살 만삭 다 되니까 이제 다시 도루묵이네. 완전 코끼리가 따로 없다. 에휴, 다리통 봐. 무서워라. 뭐야? 의사가 15kg까진 괜찮다고 했어. 내가 뭐 괜히 쪄? 아이 가지고 만삭이니까 이렇게 찐 거지. 살리기 좀 하지 마. 임산부한테 얼마나 스트레스 되는 줄 알아? 어머님도 자꾸 살쪘다고 또 뭐라고 하시고. 나도 스트레스 받아, 어? 뭐 한두 번이니? 쟤 살찌는 거? 이제 놀랍지도 않아. 나는 네가 졌을 때 얼마나 날씬했는지 사람들이 임산부인 줄도 몰랐다니까. 야, 내 친구 와이프는 만삭인데도 늘씬해, 알아? 네가 관리를 못하니까 그렇게 뒤뚱거리는 거지 무슨. 핑계도 좋다. 어차피 애 무게 몇 킬로 안 되잖아. 아유, 그때 확 이혼해 버릴걸. 내가 돌아도 단단히 돌았었지. 안 그러냐? 너도 후회되지? 뭐라고? 진짜 막말할래? 지금 이혼 못해서 누군 참고 사는 줄 알아? 막말하지 마. 다 엎어버린 수가 있으니까. 어머님도 그만하세요, 진짜. 저 의사가 괜찮다고 했으니까. 살로 또 스트레스 주지 말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참나. 남편은 재벌은 남 못 준다고 막말하고 무시하는 습관은 버리지 못하더라고요.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났지만 참았어요.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는 얼씨구나 하며 거들기 시작했죠. 고단한 나날들이 또다시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괴로웠어요. 불행 중 다행으로 아이가 복덩이인지 그렇게 되지도 않던 취업에 남편은 성공을 하여 필기 합격과 동시에 최종 면접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결혼 후 처음으로 면접까지 가는 남편은 정말 설레어 보였어요. 저조차도 기분이 좋았지만 한편으론 걱정도 되었죠. 지금도 이렇게 무시를 하는데 취직까지 하면 오죽할까 하면서 말이에요. 그래도 최대한 기뻐해주기로 했습니다. 자기 축하해. 애 태어날 땐 자기 직장인이겠다. 최종 면접이란 말은 이제 거의 붙는다는 거나 다름없어. 그런가? 그래도 얼떨떨하네. 내가 진짜 가고 싶었던 회사기도 하고 여기 아니면 이제 넣을 데도 없는데 꼭 붙어야 하는데. 당연히 되지. 우리 아이 낳으면 진짜 더 행복하게 살자. 그동안 많이 싸웠잖아. 이제 싸우지 말고 좋은 엄마 아빠가 되는 거야. 너는 꼭 내 취업 앞두고 애 얘기를 꺼내야겠냐? 지금 이게 더 중요하지. 아기가 중요해? 내가 얼마나 기다려왔는지 알면서. 무슨 상관이야. 우리 아기 얘긴데. 자기 면접 앞두고 예민한 건 알겠는데 마음 편하게 가져. 될 것도 안 되겠다. 어? 그렇게 걱정을 많이 하던 남편은 결국 최종 면접까지 보러 가게 되었어요. 집에서 꼭 잘 되라라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던 저에게 남편이 다급하게 전화가 오더라고요. 커피를 쏟았으니 와이셔츠 좀 새로 사서 1시까지 꼭 와달라고 말이에요. 서둘러 급히 남편의 새 와이셔츠를 구매 후 만삭인 몸을 이끌고 남편이 면접 보는 회사에 다다랐습니다. 남편에게 로비로 얼른 나오라고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남편은 어이없게도 저를 보고 한마디 하더라고요. 그때 와장창 제 마음이 무너졌어요. 아, 이 사람한테는 나는 고작 이 정도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며 마음의 문이 확 닫히면서 눈물이 와락 나더라고요.
아줌마, 여기요, 여기. 셔츠 빨리 주세요.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 얼른 줘요. 그리고 이거 갖고 빨리 가고. 빨아야 하니까. 뭐라고? 아줌마? 아니, 지금 당신 여기서 설마 나 창피해서 아줌마라고 하는 거야? 아, 그런 거냐고! 제가 로비에서 악을 쓰자 남편은 당황한 듯 서둘러 돌아가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에게 역정을 내면서 빨리 집에 가라고 했죠. 남편은 절 빨리 돌려보내려고 안달을 했어요. 제가 그동안 먹었던 마음들이 와장창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꾸역꾸역 뭐 때문에 버텨왔나 싶기도 하면서 말이에요. 그렇게 정말 모든 걸 다 잃은 것만 같았던 그때 누가 제 이름을 넌지시 부르더라고요. 이미 남편은 절 무시한 채로 면접장으로 가고 없었어요. 혼자서 눈물을 삼키고 있었을 때 제 이름이 들려온 것이었죠. 가장 추한 모습을 아무에게도 보이고 싶지 않았는데 그 순간 뒤를 돌아보니 저의 어린 시절 늘 저를 기어해 주었던 부모님 친구였습니다. 창피하기도 하면서 막상 얼굴을 보니 어쩔 줄 모르겠더라고요. 도망갈 수도 없었으니까 말이에요. 지연아, 아니, 여긴 어쩐 일이야? 부모님은 잘 계시지? 아이 가졌다곤 들었는데, 와, 여기 무슨 일로 왔어? 아저씨가 여긴 어쩐 일이세요? 여기가 그때 근무한다고 하셨던 회사시군요. 참 못 볼 걸 보이네요, 아저씨에게. 아니, 무슨 일인데 이렇게 서럽게 울어? 배도 많이 나와 힘들어 보이는데. 일단 어디 좀 앉아서 얘기 좀 하자, 어? 그 아저씨는 저희 부모님의 중마고우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절 딸처럼 여긴 아저씨였죠. 자식이 없던 아저씨는 절 딸처럼 매우 예뻐하셨거든요. 순간 아저씨의 얼굴을 보는데 아빠 얼굴과 오버랩이 되면서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참 처량하기도 하고 내 신세 왜 이러나 싶기도 하면서요. 그렇게 아저씨 얼굴을 보고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제가 막 울어버리자 아저씨는 놀라 저에게 다가와 무슨 일이냐며 되물었고 전 한참을 울고 난 뒤 천천히 얘기를 꺼낼 수 있었습니다. 아저씨는 제 말을 조곤조곤 잘 들어주더라고요. 그러곤 한숨을 여러 번 내쉬었어요. 아저씨가 보기엔 제가 참 안타까웠던 거죠. 아저씨, 아니, 죄송합니다. 갑자기 눈물이 나서요. 주책이죠, 정말. 오랜만에 뵈서는 제가 이러면 안 되는데. 아니, 무슨 일이야? 여긴 어쩐 일이고, 어? 잠깐 여유 있으니까 울지 말고 말해봐. 누가 널 울린 거야? 어느 놈이? 제 인생은 실패예요. 제가 선택한 길이지만 정말 힘드네요. 뭐 하나 쉬운 것도 없고 진짜 이대로 없어져 버리고 싶어요. 전 그때 뭐에 홀렸는지 아저씨한테 모든 일을 다 털어놓았습니다. 아저씨는 그 말을 듣고 노발대발하셨고 알고 보니 회사 차기 대표로 선출이 되셨더라고요. 남편의 일을 알고 분노를 하셨죠. 그리고 보기 좋게 남편을 최종 면접에서 탈락시켰습니다. 차기 대표의 권한으로 말이에요. 아저씨가 기업 임원인 건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로 끝발 있는 사람이란 건 몰랐어요. 아저씨는 저에게 모든 걸 다 아저씨에게 맡기라고 말한 뒤 택시를 태워 저를 집에 보내주셨습니다. 울지 말라는 말과 함께요. 임하늘 씨는 제가 보기에 가정도 제대로 건사도 못하는 것 같은데
회사에서 큰일 날 수 있겠어요? 아까 로비에서 다 봤습니다. 이런 말 하긴 뭐하지만 부인 같던데 돌아서는 모습에서 눈물을 잔뜩 흘리며 가더라고요. 아쉽지만 전 그런 책임감 없는 사람을 저희 회사의 일원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겠네요. 그럼 전 이만 최종 평가를 마치겠습니다. 다들 할 말 있나? 아, 대표님이 그러시다면 그러신 거죠. 일단 이만일 씨는 그럼 점수는 이걸로 하지. 그래야 이게 맞으니까. 차기 대표가 이렇게 말을 하자 임원들도 술렁술렁 거리더니 남편에게 점수를 꽝으로 좋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참 고소하더라고요. 내가 못하는 물리적인 방법으로 남편을 물먹였으니까요. 전 집에 와 모든 짐을 싸고 이혼 준비를 시작했어요. 남편은 절대적으로 갱생이 불가할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친정에 와서 전 아이를 낳을 준비를 했습니다. 아이에게 너무 미안했지만 저런 부모 밑에서 크게 하는 것보다 그냥 한부모 가정에서 번듯하게 키우는 게 나을 것 같았거든요. 남편은 또 이제 와서 후회한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런 악어의 눈물은 이제 통하지 않았어요. 한 아이의 엄마가 되는 저에게 결단이 필요했으니까요. 그래서 전 결단을 내렸죠. 이 모든 불행의 근원을 없애버리자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혼자 뭐든지 할 수 있다는 희망 회로를 가득 돌리기 시작했어요. 미안하다, 지원아. 그러니까 그 대표라는 사람한테 말 좀 잘해줘. 어? 나 취직 얼마나 기다린지 알잖아. 제발. 나 취업 스트레스 심한 거 너도 알잖아. 그리고 그때는 거기가 로비고 그러니까 만삭 안 해보기가 좀 그랬어. 내 맘 몰라? 만삭 아내를 보고 싶지 않았던 게 아니라 넌 살찐 내 모습을 보고 그런 거겠지. 이젠 안 속아. 이혼해. 그리고 평생 취업 준비하면서 너네 엄마 등골이나 뽑아먹고 살아. 알겠니? 너네 엄만 너밖에 모르니까 얼마나 좋아. 너 떠받들며 살겠지. 그냥 그렇게 살아 평생. 이제 네 인생에서 창피한 나는 빠져줄게. 아이 원하지 않았으니 아이도 함께 말이야. 쓰레기 같은 놈. 무슨 소리야? 그럼 난 어떡하라고? 취직도 안 됐는데. 지금 나 혼자 이렇게 살라는 거야? 야, 너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니야? 나한테 또 기생하려고 했니? 언제까지 네가 내 등에 빨대 꼽는 거 봐줄 줄 알았어? 꺼져. 다신 상종 못할 거지 같은 놈아. 갑자기 이러는 게 어딨어? 그땐 내가 말이 헛나왔다니까. 내가 네가 창피했으면 결혼을 했겠냐? 어? 제발. 그땐 내가 뚱뚱하지 않은 시절이었지. 넌 내가 조금이라도 변하면 바로 마음 바꿀 놈이야. 그리고 시집하면 더 하겠지? 너 이제 못 믿어. 아이 아빠라는 것도 창피하다. 쓰레기 같은 인간. 나랑 우리 아이 앞에 나타나지 마. 넌 그냥 혼자 사는 게 누구 도와주는 거야. 전 바로 이혼 소송을 걸었죠. 아이도 그 사이에 무사히 낳았답니다. 아빠가 없다는 것이 슬픈 현실이지만 아빠 없이 꽉꽉 채워줘야겠다 다짐했어요. 그리고 무능력한 남편 덕분에 친권 양육권을 무사히 제가 가져오게 되었고 저의 이혼 소식을 들은 대표 아저씨는 비슷한 계열 회사에 압력을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다행히 남편은 회사 곳곳에 블랙리스트로 자리하게 되었죠. 부모님도 대표 아저씨에게 참 고마워했고요. 젊었을 때 저희 부모님에게 받은 게 더 많다던데 그래도 이렇게 대가품할 수 있다며 좋아하시는 아저씨였어요. 시어머니 쪽으로 재산이 좀 있으셨기 때문에 양육비도 다달이 받을 수 있었고
시어머니에 대한 정신적 폭행에 대한 위자료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혼이라는 게 참 두렵기도 하고 남에게 말을 하기도 힘들었지만 이렇게 이혼을 하고 보니 오히려 후련하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를 낳고 그렇게 빠지지 않던 살도 술술 빠지게 되어 처녀 때 몸무게로 갱신하기도 했고요. 정말 정신적으로 좋은 것을 왜 지금 했나 싶더라고요. 다행히 제 아이는 아빠 없는 티가 나지 않게 자라주었어요. 친정 엄마 아빠가 육아를 도와주신 것도 있지만 아이만큼은 자존감이 높게 키우고 싶었거든요. 이 글을 쓰면서도 그때의 제가 왜 그랬는지 후회가 가득하지만 그때의 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한 단계 더 발전한 제가 있는 건가 싶기도 해요. 지금은 제 자존감도 올라갔고 항상 긍정적으로 살고 있답니다. 여러분들도 주변에 자존감을 갉아먹는 사람들이 있다면 아싸리 손절해 버리세요. 그것이 내 정신건강에 이로우니까요. 지금까지 제 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3년 차에 접어든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최근에 윗동서 형님이 의대 교수가 되었다는 소식에 축하 모임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임이 있던 날 평소 저에게 불만이 많으셨던 시모는 의대 교수가 된 형님과 저를 비교하기 시작하면서 안 좋은 말들을 쏟아내셨어요. 가족들 모두 당황했었고 좋은 날 얼굴 붉히지 말자며 남편이 중간에서 시모를 말렸지만 결국 감정 조절을 못하시고 가족 전체가 보는 앞에서 제 뺨에 손을 올리셨어요. 시모의 행동은 돌이킬 수 없었고 뒤늦게 사태 파악을 하신 시모는 땅을 치며 후회를 하셨지만 곤두박질 치는 인생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본인이 저지른 행동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질 수밖에 없었죠. 시댁에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에도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지만 그렇다고 대놓고 표현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런데 석 달 전에 시모가 저를 따로 부른 적이 있었는데 무슨 이유 때문인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아무런 준비 없이 시댁에 들어갔는데 제 얼굴을 보자마자 건네주신 건 송걸레였어요. 당황한 얼굴로 건네받은 걸레를 들고 서 있자 시모는 저에게 집안 대청소를 시키셨어요. 저를 부른 이유가 집안 청소 때문이냐고 여쭤보자 시모는 아무 말 없이 소파에 앉아 차를 드셨어요. 저에게 전화를 하셨을 때는 상당히 급하신 것처럼 서둘러 오라고 하셔서 집안에 문제가 생긴 줄 알고 제가 하던 일도 마무리하지 못한 상태에서 시댁에 온 거였는데 걸레를 건네주셨을 땐 기분이 너무 상하고 말았습니다. 어머님, 저를 급하게 부르신 이유가 집안 대청소 때문에 부르신 거였어요? 정말 이게 다인 거예요? 저 지금 하던 일도 마무리하지 못하고 하는데 대청소는 어머님이 천천히 하셔도 되는 거잖아요. 정말 다른 이유 없이 집안 청소 때문에 저를 부르신 거라면 전 급한 일 때문에 들어가 볼게요. 하던 일은 오늘 마무리해야 돼서요. 가긴 어딜 가? 내가 너를 부른 이유가 대청소 말곤 없는 줄 알아? 오늘 저녁에 큰며느리가 집에 오기로 해서 저녁 준비도 해야 되는데 나도 나이가 들다 보니 집안일 하나 하는 것도 쉽지 않더구나. 이럴 때 네가 도와주면 내가 얼마나 편하겠니? 그러니까 불만 가지지 말고 서둘러 움직여라. 시간 없다. 네가 원래 이런 거 전문이잖아. 내가 하면 하루 종일 걸릴 텐데 너는 장비도 있으니까 후딱 끝낼 수 있잖아. 이럴 때라도 너를 써먹어야 내가 손해를 덜 본 것 같지? 시모의 한마디에 너무 기분이 안 좋았어요.
제가 다세대 빌라 건물 청소를 직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여자가 몸쓰는 일 한다고 남편과 처음 시댁에 인사드리러 갔을 때 마음에 안 들어 하시면서 결혼을 반대하셨죠.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시모를 설득한 끝에 남편과 결혼을 할 수 있게 되었고, 그렇게 며느리로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왔었어요. 시모는 제가 청소 일을 한다는 이유로 시도 때도 없이 저를 불러서 청소 일을 시키셨지만 크게 기분 나빠하지 않았어요. 제가 평소에 하던 일이기 때문에 좋은 마음을 가지고 도와드렸었죠. 그런데 시모는 저를 이용하려고만 하셨지 노력하는 모습을 좋게 봐주시진 않으셨습니다. 계속 그렇게 서 있을 거니?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 건데? 시간이 많지 않다. 저녁 만들기 전에 다른 집도 들려야 하거든. 그러니까 후딱 대청소하고 옆집에도 청소하고 와야 한다. 너 온다고 해서 지금 집까지 비워놓고 있으니까 신경 써서 해줘야 되는 거 알지? 우리 집은 먼지 없을 정도만 청소해주고 옆집은 광이 날 정도로 깔끔하게 청소해줘야 할 거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후딱 해결하고 저녁 준비하도록 하자. 그럼 시애미는 몸이 안 좋아서 방에 들어가 쉬고 있을 테니까 다 끝나면 불러라. 아유, 오늘 비가 오려나. 온몸이 찌뿌둥한 게 날씨가 영 안 좋단 말이야. 이럴 때일수록 서로 조심해야 되는 거 알지? 그럼 부탁 좀 하마. 어머님, 저 그만 돌아가 볼게요.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아서요. 제 입장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해 주지도 않으시고 무조건 시키는 건 해야 된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데요. 급하게 부르셔서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기셨을까봐 도와드리려고 온 거지. 어머님 댁이랑 지인분 집 청소하려고 온 거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한가한 사람도 아니고요. 저 하던 일도 중간에 멈추고 온 거라 다시 돌아가 봐야 해요. 다음부터는 정말 급한 용건일 때만 불러주세요. 걸레는 옆에다 놓고 갈게요. 그리고 오늘 저녁에 형님과 식사 모임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그것도 오늘 어머님한테 처음 들었거든요. 저도 계획이 있고 하루가 모자랄 정도로 바쁜 사람이에요. 다음부터는 미리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저는 서둘러 일을 마무리해야 돼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너 지금 내가 좋게 얘기했는데 내 말 무시하고 가겠다는 거야? 옆집에다가 며느리 직업이 청소업이라 아주 깔끔하게 다 해줄 거라고 다 말해놨는데 그냥 이대로 가면 내 입장이 뭐가 되겠어? 그럼 내 집은 당분간 청소 안 해도 되니까 옆집부터 해주고 가라. 그리고 온 김에 저녁까지 먹게 되니까 미리 말을 안 했던 거지. 그것 가지고 기분 상해서 그냥 가겠다고 하면 어떡하니? 다음부터는 내가 미리 얘기할 테니까 오늘만 좋게 넘어가도록 하자. 어머님, 솔직히 저를 며느리로 받아주신 적이 있으세요? 그이랑 결혼한 지 벌써 3년이에요. 그 시간 동안 저를 단 한 번도 며느리로 생각해 주신 적 없었잖아요. 저도 이제 할 만큼 했어요. 더 이상 어머님이 하라는 대로 끌려다니고 싶지 않아요. 하다 남의 집 청소까지 시키실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어요. 네가 워낙 잘하니까 그렇지. 그리고 내가 너를 며느리로 받아들인 적이 없으면 결혼을 허락했겠니? 우리 서로 웃으면서 좋게 해결하자. 내 입장 좀 봐달라니까. 너 이대로 가면 그땐 정말 며느리로 받아들여주지 않을 거다. 그때 돼서 후회하지 말고 하라면 그냥 좀 해라. 내가 화내는 거 보고 싶은 거니? 제 입장보다는 시모의 입장을 우선시 생각하시는 모습에
더는 대화가 안 될 것 같아 시댁을 나왔어요. 그런데 시모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거에 기분이 상하셨는지 저를 뒤따라 오시더니 뒤에서 머리채를 잡으셨어요. 자기 난감하게 할 일 있냐면서 저를 끌고 옆집으로 데려가려 하시길래 온 힘을 다해 시모를 뿌리쳤습니다. 시모의 충격적인 행동이 동네 사람들의 눈에 들어왔고 좀처럼 해결이 되지 않을 것 같다고 판단했는지 동네 분들이 경찰서에 신고를 해주셔서 경찰분들의 도움을 받아 상황을 겨우 진정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로 남편과 시댁 식구들이 전부 다 알게 되었고 가족들 모두 제 편을 들어주었죠. 그리고 저희 부모님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면서 집안은 난리가 나고 말았습니다. 엄마는 시모를 가만두지 않겠다면서 시댁에서 몸을 숨긴 시모에게 당장 나오라며 분노를 억누르지 못하셨어요. 시부와 남편이 대신 용서를 구하면서 최대한 상황을 진정시키려 노력했지만 시모가 직접 나와서 저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는다면 절대 받아주지 않겠다면서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난리를 치셨고 끝내 시모가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게 되셨죠. 저희 부모님은 시모에게 당장이라도 달려들어 머리채라도 잡고 싶으셨는지 손을 부들부들 떠시며 최대한 감정을 억누르시면서 저한테 진심으로 사과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왜 며느리한테 사과를 해야 되는 거죠? 저는 딱히 잘못한 게 없는데요. 사돈분들께서 딸 교육을 제대로 못 시켰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거죠. 어디서 어른이 시키는데 고개 쳐들고 또박또박 말대꾸를 할 수가 있는 겁니까? 도대체 뭘 보고 배웠길래 이 모양이냐고요? 더군다나 그동안 며느리가 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오늘 확실하게 알 수 있었네요. 며느리로 받아들여 줄까 했었는데 못 배운 집안에서 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됐는데 제 아들과도 이제 그만 갈라서야 하지 않겠어요? 이 난리를 쳐놓고 설마 계속 관계를 유지할 건 아니죠? 저는 더 이상 우리 집안의 며느리로 받아들일 생각도 없으니까 당장 이혼 절차 받게 하시죠. 엄마가 잘못하셨잖아요. 왜 제가 이 사람이랑 이혼을 해야 되는 건데요? 엄마가 한 행동에 대해 먼저 사과를 하시면 해결되는 문제인데 왜 이렇게 일을 크게 만드시는 거예요? 고집 부리지 말고 이제 그만 인정하세요. 엄마가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저도 더는 엄마 얼굴 보고 싶지 않다고요. 뭐라고? 네가 어떻게 엄마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거니? 내 입장 충분히 설명했잖아. 엄마가 오죽했으면 그랬겠어? 며느리가 청소 일을 전문적으로 하니까 그래서 옆집에도 도와줄까 해서 도움을 요청한 건데 대뜸 나한테 대들면서 하지 않겠다고 하잖아. 그러니 내가 화가 안 나겠냐고? 제 입장은 조금도 생각해주지 않으시고 무작정 걸레부터 주셔서 청소하라고 말씀하시면 제 기분이 어떻겠어요? 어떻게 며느리한테 다른 집 청소까지 시킬 수 있는 거예요? 미리 약속을 잡고 말씀 주신 것도 아니었잖아요. 제 직업이 청소 일이라고 무시를 하시는 거 아닌가요? 제 나름 땀 흘리면서 정말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거라고요. 그냥 인연 끊는 게 속 편하겠어요. 너 지금 나랑 또 한번 해보겠다는 거야? 어른이 시키면 군말하지 않고 하면 되는 거지. 어디서 지금 말대꾸야? 사돈 보셨죠? 제가 저렇게 버릇이 없다니까요. 그만하지 못해? 당신이 우리 집안 망신을 다 시키고 있는 거라고.
어떻게 작은 며느리한테 옆집 청소까지 시킬 수가 있어? 당신이 먼저 상식을 넘어선 행동을 했잖아. 빨리 며느리한테 진심으로 사과해. 그리고 사돈분들한테도 용서를 구하라고. 그렇지 않으면 나도 당신 얼굴 더 이상 안 볼 거야. 동네 창피하게? 이게 무슨 짓이야? 시모는 조금도 잘못이 없다면서 저희 부모님이 옆에 계시는데도 더 큰 목소리로 저에게 상처되는 말을 퍼부으셨어요. 결국 엄마는 시모의 머리채를 잡으셨고 시모 또한 저희 엄마 머리채를 잡으면서 또다시 난리가 나고 말았습니다. 원인 제공을 시모가 했음에도 제가 며느리로 들어오면서부터 시작된 거라며 끝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셨고 결국 그날 이후 저는 시댁에 발도 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난리가 난 이후 남편도 시모와의 인연을 끊어버렸어요. 하지만 시모는 눈 하나 깜박하지 않고 계셨죠. 시부도 시모와 각방 생활을 하고 계시다며 저희 부부가 잘 지내고 있는지 시부께서 가끔 먼저 전화를 해주셔서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 소식을 접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서로 연락을 끊고 지내면서 생활한 지 석 달의 시간이 지나가 버렸고 어느 날 형님이 의대 교수가 됐다는 소식을 아주버님이 전화를 해서 알 수 있었어요. 조만간 축하 모임을 가질 예정인데 참석할 거냐는 말에 저희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죠. 가족 모임이라 시모도 참석을 하게 될 텐데 또다시 얼굴을 붉히게 될 것 같아 저희 부부는 차라리 나중에 따로 자리를 만드는 게 어떻겠냐고 물어보게 되었지만 형님 내외는 워낙 바빠서 시간이 나지 않을 것 같다며 좋은 날인데 별일 있겠냐고 이번 기회로 다시 좋게 풀어갈 수 있는 자리가 될 수도 있다면서 어렵게 만든 자리인 만큼 함께 모여주길 바라고 있었어요. 석 달의 시간이 지났지만 그래도 좋지 않았던 감정이 풀린 건 아니었죠. 시모에게 너무 큰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저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하셔도 마음 한편에 깊이 박혀있는 시모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을 떨쳐낼 수는 없을 것 같았어요. 그렇게 아주버님과의 통화가 끝이 나고 몇 시간 뒤에 시모가 남편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의대 교수가 된 형님의 축하 모임에 참석하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남편이 아무 말 하지 않고 침묵을 유지하고 있자 시모는 좋은 날인 만큼 얼굴을 붉히고 싶지 않다며 서로 대화만 안 섞으면 되지 않냐고 자리만 참석하라는 말을 하시곤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결국 저희 부부는 형님을 축하해 주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모임에 참석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식사를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필 식당을 왜 이곳으로 잡은 거니? 여긴 정말 오고 싶지 않은 곳인데 비싸기만 하지 음식 맛은 형편없는 곳이잖아. 다른 음식점은 없었던 거니? 저도 알아보려고 했었는데요. 시간도 많지 않았고 제가 일하는 곳에서 가까운 곳 중에서는 이곳이 제일 음식도 잘 나오고 분위기도 좋아서 선택한 거예요. 어머님께서 그때 일로 기분이 안 좋으시다는 거 저도 잘 알고는 있는데요. 그렇다고 평생 인연 끊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오늘 중요하게 나눌 대화도 있고요. 중요한 얘기를 꼭 여기서 해야 되는 거야? 차라리 여기서 모임을 가질 거였으면 그냥 우리 집에서 모일 걸 그랬다. 괜히 신경 쓰이잖아. 내가 오는 거 사돈분들도 알고 있을 텐데 음식이 입으로 넘어가겠니? 그나저나
중요하게 나눌 대화가 뭔데? 얼굴 표정이 별로 좋지 않은 거니? 무슨 일이라도 생겼어? 예, 내가 이래서 잔소리를 안 하려야 안 할 수가 없어. 딱 봐도 그 국사발이 누구 거인지 단번에 알겠구만. 그걸 네가 가져가면 어쩌자는 거야? 이리 내놔. 제일 크고 이쁜 건 그동안 고생한 의대 교수가 된 우리 큰며느리가 받아야 되는 거라고. 그런데 너는 여기 오기 전에 손은 깨끗이 씻고는 왔니? 맨날 하는 일이 남이 먹다 남은 쓰레기만 들여다보고 청소하는 일이라. 원체 더러워야 말이지. 이 국자도 이상한 평균 같은 거 묻어있는 거 아니야? 예, 국자 좀 바꿔달라고 해라. 그리고 어디서 음식물 쓰레기 냄새 안 나니? 쟤는 여기 오면서 옷도 안 갈아입고 온 거야? 아니면 몸에 쓰레기 냄새가 밴 거야? 한 공간에 있는 것조차 소름 끼친다. 아이, 그 입 좀 다물지 못해? 내가 오기 전에도 입이 닳도록 말했는데 그새를 참지 못하고 또다시 일을 만들려는 거야? 당신은 아무 말 하지 않고 앉아있는 게 도와주는 거라고. 어떻게 된 게 그 성격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점점 더 이상해지는 거야. 한마디만 더 하면 그땐 아주 식당에서 내쫓아 버릴 거니까 그런 줄 알아? 또 내 편을 들어주는 게 아니라 며느리 편을 들어주네. 한평생 당신 옆을 지켜주던 건 며느리가 아니라 나라고.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엄마가 평소에 잘 하셨다면 아빠가 그렇게까지 얘기하셨겠어요? 집안의 어른이시면 나이에 맞게 행동하세요. 저희들한테 부끄럽지도 않아요. 가만히 앉아만 있겠다던 시모는 또다시 부글거리면서 저를 노려보고 계셨어요. 저는 상대조차 하고 싶지 않아 고개를 돌려버린 뒤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시모가 자리를 박차며 일어나시더니 국자로 제 뺨을 올려 치셨어요. 저 때문에 시모가 싫은 소리를 들었다며 국사발만 제대로 가져갔다면 이런 일도 없었을 거라고 국자를 사정없이 흔드셨고, 그 모습을 본 가족들은 시모를 힘들게 말리고 있었어요. 참다 못한 아주버님은 오늘 무슨 날인지 모르냐며 폭발을 했고, 식당은 또다시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루만이 시끄러워지자 저희 부모님께서 들어오셨고, 또다시 시모와 마주치신 부모님께서는 얼굴을 붉히셨어요. 그쪽 큰며느님이 하도 사정사정해서 어쩔 수 없이 받아줬구만. 지금 남의 식당에서 뭐 하는 짓이에요? 당장 그만두지 못해요? 아직까지 정신을 못 차렸어요? 음식 맛도 형편없는 곳에 와서 기분까지 잡쳤는데 당연히 정신을 못 차리지. 내가 왜 그만둬야 하는 건데? 시간 좀 지났다고 해서 내 감정이 사그라들 것 같아? 제발 그만 좀 하세요. 도대체 뭐가 문제예요?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건데요? 여기 오신 이유가 다시 좋게 풀려고 오신 거 아니었어요? 정말 평생 동안 얼굴 안 보고 지내도 상관없으신 거예요? 제가 어머님한테 국자로 뺨을 맞을 만큼 뭘 잘못했는데요. 국그릇이 바뀔 수도 있는 거지. 그게 뭐가 문제가 되는 건데요? 뭐라고? 너 지금 사돈한테 국자로 뺨 맞았니? 저 사람이 보자 하니까 정말 안 되겠구만. 오늘 영업 방해죄에 내 딸 얼굴에 손 올린 것까지 해서 소송 들어갈 테니까 끝까지 한번 가보자고. 어차피 법대로 하면 그쪽이 더 크게 손해보는 거 몰라요? 이 사람이
분위기 박 못하고 날뛰고 있네. 당신이 뭔데? 감히 내 딸 얼굴에 손을 대? 당장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곧장 경찰서로 연행되게 만들 거니까 생각이 있다면 잘 판단하세요. 아시겠어요? 신고가 무서워서 내가 무릎을 꿇을 줄 알아. 정수쟁이 며느리 들인 것도 마음에 안 들어 죽겠는데 한두 대 맞는 건 당연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지. 시모는 저에게 절대로 사과할 일 없을 거라면서 단박에 60첩 반상을 깡그리 뒤엎었고 고가의 접시들이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와장창 깨지고 말았습니다. 절대로 해선 안 될 시모의 충격적인 행동에 경악을 하신 엄마는 비명을 질렀고 아빠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셨어요. 그런데 시모의 모습을 묵묵히 쳐다보던 형님이 제일 큰 목소리로 시모에게 조용히 좀 하라며 화를 냈고 항상 차분하고 조용하게 지내던 형님이 분노를 하자 가족 모두가 놀랐는지 형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그만 좀 하시라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오늘 중요하게 나눌 대화가 있다고 최대한 서로 조심해 달라고 했는데 그새를 못 참고 일을 이렇게까지 크게 만드세요? 어머님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까지 막 나가시는 거예요? 나중에 얼마나 후회하시려고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시냐고요? 내가 뭘 어쨌길래? 나는 작은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 것뿐인데 뭐가 문제라는 거야? 작은 며느리도 너처럼 의사였다면 이런 일이 있었겠니? 쓰레기한테 쓰레기 취급해준 것뿐인데 뭐가 잘못된 건데? 나는 작은 며느리 없어도 평생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 내 아들들이 나를 버리기라도 하겠어? 저는 오늘 이 시간 이후로 평생 동안 엄마 얼굴 안 보고 살 거예요. 그게 제가 내린 결정입니다. 형, 미안해. 이 사람이 많이 놀랐을 것 같아서 우리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볼게. 아버지, 저희 먼저 가볼게요. 나중에 다시 연락해요. 장인어른,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나중에 와서 다 치우도록 할게요. 서방님,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오늘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상황이 이렇게까지 돼서 저도 참 씁쓸한데요. 어머님, 오늘 가족들에게 보이신 행동이 평생 땅을 치며 후회하시게 될 거예요. 한 달 전에 저희 병원에 오셔서 정밀검사 받으셨죠? 그런데 제가 몇 가지 더 검사해 볼 게 있다고 해서 얼마 전에 추가적으로 몇 가지 더 검사했잖아요. 그리고 이게 이번에 나온 검사 결과예요. 제가 왜 이걸 들고 있을까요? 어머님 건강 상태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문제가 없다면 제가 이 서류를 들고 오지 않았겠죠. 저도 검사가 잘못된 줄 알고 다시 재검을 했었는데 재검 결과도 똑같았어요. 어머님은 지금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좀 더 정확한 검사를 다시 해봐야 되겠지만 어머님은 현재 췌장암을 앓고 계세요. 누우실 때마다 등 쪽에 통증이 있으셔서 옆으로 누우신다고 하셨죠? 그게 췌장암 때문에 나타났던 증상이었어요. 당장 병원에 입원하시고 항암 치료 받으세요. 앞으로 어머님한테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될지는 병원에서 제대로 된 검사를 다시 받아봐야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오늘 이 자리에서 최대한 참고 계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뭐라고? 방금 뭐라고 그랬니? 내가 췌장암에 걸렸다고?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나처럼 건강한 사람이
어디 있다고? 그건 분명 오진인 게 확실하다. 형님은 서류 봉투에 들어있던 자료들을 보여주었고 가족들 모두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시모는 그 자리에서 비틀거리며 주저앉으셨어요. 시모가 췌장암에 걸렸다는 말에 양가 집안 전체가 조용해졌고 저희 부모님께서는 한숨을 내쉬면서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시부는 믿기지 않는다며 시모가 정말 췌장암에 걸렸냐고 재차 물어보셨어요. 형님은 길어야 6개월 정도 예상한다면서 굳어진 얼굴로 시모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시부는 시모에게 그동안 마음을 곱게 쓰지 않아서 그런 병에 걸린 거라고 답답해 하셨어요. 시모는 비틀거리시며 겨우 일어나시더니 이게 전부 다 저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생긴 거라고 갑자기 달려드셨고 남편이 시모를 말리자 저는 급하게 식당을 빠져나왔습니다. 식당 밖에서까지 시모가 오열하고 계시는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결국 그날 이후 시모는 입원을 하셨고 현재 항암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절대 먼저 세상 떠나지 않을 거라며 무조건 버틸 거라고 하셨지만 좀 더 정확한 검사 결과 시모는 6개월이 아닌 3개월 정도밖에 시간이 남지 않았다는 걸 듣게 되었고 이 사실을 시모는 아직까지 모르고 계십니다. 췌장암이 발생이 되면서 다른 장기로 이미 퍼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항암 치료도 무의미한 상태라는 걸 알게 되었죠. 이런 심각한 상황인데도 시모는 아직까지 저에게 분노를 표출하시고 남편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는 병원에 가지 않고 있어요. 남편은 시모가 지긋지긋하다면서 얼굴조차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눈을 감으실 때까지 그 성격은 버리지 못하실 것 같네요. 한순간에 시모의 인생이 곤두박질치게 되었는데도 언제까지 이런 관계를 유지하시려는 건지 참 답답할 뿐입니다. 사람 일은 한 치 앞도 모른다더니 시모가 세상을 떠나게 될 거라는 게 아직까지 믿어지지가 않아요. 세상 떠나시기 전에 안 좋았던 모든 걸 하루라도 빨리 해결하시고 마음 편히 떠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남편은 눈을 감으실 때까지 그 성격 못 버리신다고 장례 치를 때나 갈 거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저도 마음 같아서는 장례식장에 발도 들이고 싶지 않지만 그건 사람의 도리가 아니기 때문에 남편을 위해서라도 장례식에 참석을 해야 되겠죠. 제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들께서도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가족분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일을 통해서 많은 생각을 가지게 되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건물 청소 일을 하고 있는 40대 초반 남자입니다. 최근 들어 계속되는 폭염에 상당히 고된 하루를 보내고 있는데요. 그래도 깨끗해진 건물 상태를 보면 뿌듯함이 다가와 입안에 미소가 번집니다. 그리고 가끔 건물 주인과 마주칠 때면 한결같이 관리를 잘 해준다며 고맙다고 음료수를 건네주시는데 그럴 때 제가 하는 일이 부끄럽지 않고 보람을 느끼게 되네요. 어느 일이든지 본인에게 맞는 직업이 있다 생각해요. 저는 몸으로 일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땀을 흘리며 열심히 일하는 제 자신을 볼 때면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당연히 단점도 있겠지만 제 기준으로 장점이 더 크기 때문에 전혀 문제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하는 일이 영업도 중요하지만 입소문도 어느 정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저와 건물 주인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한데요. 그 이유는 동네에 한 건물을 가지고 계신 분은 거의 없고 기본 두세 채 정도의 건물을 보유하고 계셔서 언제 어디에서 주인과 만날지 몰라 청소하는 날이 아니더라도 지나가다가 눈에 거슬리는 게 있으면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움직입니다. 내 집처럼 관리한다는 마음으로 변함없는 상태를 유지하다 보니 어느새 입소문이 좋아졌고 꽤 많은 건물 청소를 맡게 되었어요. 처음은 그렇게 시작했지만 점점 더 확장이 되면서 주택단지보다 빌딩 쪽으로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꾸준함이 아니었다면 저에게 이런 기회도 없었을 테지만 저를 좋게 보신 분이 추천을 해주셔서 수도권 빌딩 청소를 맡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지금의 아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오는 동안 많은 고난과 역경이 있었는데요. 최근에 제가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되면서 고민거리가 생겼어요. 그런데 저희 가정사를 어디에다 툭 터놓고 얘기할 곳이 없더라고요. 워낙 속마음을 잘 꺼내지 않는 성격이라 지금 스트레스를 꽤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선 익명으로 고민거리에 대한 조언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현재 제가 겪고 있는 문제점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어요. 당연히 제가 하는 고민에는 아내의 의견도 담겨 있습니다. 처음 아내를 만난 건 빌딩 일을 시작하면서 추가 빌딩 청소 의뢰가 들어왔을 때 다른 건물의 견적을 보려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아내를 만났었어요. 그곳은 로펌 변호사 전문 건물이었습니다. 법을 다루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셨죠. 그리고 그곳에서 저와 인연을 만들게 된 아내를 보게 될 거라곤 상상조차 하지 못했었어요. 그때 저는 견적을 보기 위해 건물 여기저기 살펴보고 있었고 비상계단은 어떻게 생겼는지 확인을 하고 있었는데 그곳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꽤 슬픈 목소리가 들려 고개를 들어봤는데 계단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리고 있더라고요. 갑작스러운 상황에 조심히 자리를 피하려 했는데 인기척을 느꼈는지 고개를 들면서 계단 밑에 있는 저와 눈이 마주쳤고 본인도 아무도 없는 줄 알았던 공간에 제가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에 놀란 것 같았어요. 그런데 급하게 일어나 자리를 피하려 했다가 발을 헛디디면서 계단에서 넘어지려 하길래 급하게 다가가 붙잡으면서 큰 사고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발목이 접질렸는지 제대로 걷질 못하더라고요. 결국 일하던 사무실까지 부축해 주었습니다.